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리는 뉴스 속보 알림 때문에 네, 휴대폰 배터리가 막 방전될 지경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자본, 그리고 모든 시선이 숨죽인 채 중동을 향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박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8일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이스파한, 카라지 같은 이란 심장부의 주요 도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기습 공격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또 다른 지정학적 갈등 하나가 터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붉은색 타격 지점이 막 번쩍이는 중동의 야간 위성지도 위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글로벌 유가 차트, 그리고 주가 지수가 어지럽게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머릿속에 확 그려지네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런 표면적인 뉴스 보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뉴스는 이미 다들 보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도대체 미국과 이스라엘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을 타격했는지 그 이면에 있는 날고 그대로의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 이 지구 반대편의 폭격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지갑,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주식과 코인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남김없이 해독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의 거시경제 지표까지 막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어서 아마 정보 과부하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동안 핵심만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흥미없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이번 공격의 공식 작전명이 미국의 에픽 퓨리, 그러니까 장대한 분노잖아요. 네, 에픽 퓨리.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작년 6월에 있었던 그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랑 비교해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작년에는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만 약간 외과 수술처럼 도려내는 정밀 타격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에픽 퓨리는 스케일이 정말 다릅니다. 사실상 이란의 현 체제 전복을 노린 융단 폭격에 가까워요. 네, 작정하고 때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같은 연합전선을 구축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 목표가 묘하게 엇갈렸다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미국은 철저하게 핵시설이랑 미사일 발사기지 같은 군사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을 포함해서 아예 정권의 수뇌부를 직접 겨냥했단 말이죠. 그 타격 목표의 차이가 양국의 서로 다른 다급함을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지표입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당연히 핵무기 통제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최근 아주 심각한 경고를 내놨죠. 이란이 지하 깊숙한 벙커에서 불과 2주에서 3주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등 핵심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 3주면 진짜 코앞이네요. 그러니까 물리점으로 시전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2주만 늦어도 지하 수십 미터 벙커를 타격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군사적 다급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거대한 군사적 작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핵 문제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톱니바퀴, 바로 타이밍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공격을 감행한 양국, 그리고 공격을 받은 이란의 어떤 정치적 타이밍이죠. 그 정치적 셈법들을 소스들을 통해 맞춰보면 퍼즐이 기가 막히게 완성됩니다. 먼저 이란의 내부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이란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거든요. 네, 숫자를 보면 처참하죠. 이란 리알화 가치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4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200원짜리 동전 가치가 돼버린 셈이에요. 상상조차 안 가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72%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폭등했으니까요.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테헤란 한복판에서 분노한 상인들, 시민들이 연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경제난으로 내부에서부터 기둥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정권을 밖에서 한 번 더 강하게 걷어차서 아예 무너뜨리려는 그런 최적의 타이밍을 잡은 셈입니다. 이란의 취약점을 정확히 찌른 거죠. 네.
동시에 공격을 주도한 미국의 내부 상황도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네, 정치학에서 흔히 말하는 wag the dog,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이론이 지금 워싱턴 정치권 분석 리포트들에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 트럼프 행정부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세픽 퓨리 작전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상호 관세 법안이 연방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으며 대동이 걸렸잖아요. 뉴스에 크게 났었죠.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 입장에서는 뼈아픈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곤란한 위기를 단번에 덮어버리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외부의 거대한 충격요법, 즉 전쟁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아주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거군요. 네, 여러 칼럼과 분석 자료들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타이밍이 미국 내 방위산업체들의 이해관계와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핵심 경합주들의 대규모 방산업체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당연히 무기 발주가 쏟아질 테고 그게 곧 경합주의 일자리 창출과 표심으로 직결되는 구조니까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특정 국가나 정치 진영의 논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거나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제공된 소스들에 나타난 각국의 정치적 역학관계, 그리고 자본의 냉혹한 계산법을 객관적인 팩트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면의 숫자를 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당장 내일부터 글로벌 경제 그리고 당신의 총장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사일을 맞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면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위고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는 타스님 통신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중동 뉴스 볼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름인데 이게 왜 내 삶과 직결되는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부로 와닿게 설명해 주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고작 40km 남짓한 좁은 바닷길이지만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6%가 지나가는 글로벌 경제의 유일한 동맥입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더 무서운 건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무려 72%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 막혔다는 건 누군가 한국 경제의 산소호흡기 밸브를 꽉 쥐어 틀었다는 뜻과 같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당장 브렌트 유선물이 장중 폭등하면서 시장이 벌써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당장 우리 출근길 주유소 기름값, 택배비,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폭풍이 몰아치겠네요. 구체적인 수치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시나리오를 뜯어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만약 이번 무력 충돌이 단기적인 기싸움에 그친다면 영국 바클레이즈의 분석처럼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80달러면 그래도 버틸만 하죠. 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즉 스웨덴 SEB가 경고한 것처럼 이란이 해협에 아예 기뢰를 깔고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유가가 어디까지 가나요? 단숨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고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와, 150달러요? 유가가 150달러를 치는다는 건 1970년대식 오일 쇼크가 2026년 버전에 맞춰서 재현된다는 뜻입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게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는데 경기가 이미 바닥이니까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줄도산해버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당장 한국 산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지금 항만이나 공항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국적항공사들은 당장 인천에서 두바이로 가는 중동 노선을 줄줄이 회항시키거나 결항하고 있어요. 분쟁 지역을 우회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항로를 삥 둘러 우회하게 되면 그만큼 비싼 항공료를 길바닥에 쏟아부어야 하고 리스료나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바닷길 오가는 해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 운임이 단숨에 50%에서 최대 80%까지 폭등할 위기입니다. 정유업계랑 석유화학업계의 타격도 빼놓을 수 없죠. 정부랑 정유라들이 약 7개월치 비축률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집니다. 원가가 오르는 게 문제죠. 네,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용기,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 의약품 원료, 옷 만드는 합성섬유까지 도미노처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기업의 원가 상승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바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겠군요. 정말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자산시장 움직임이죠. 맞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유가가 폭등할 위기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거시적 악재가 터지면 주식시장은 패닉셀링이 나오면서 폭락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정도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의 척도인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 교과서대로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돌입했습니다. 출렁이고 있군요. 월가 리포트들은 이번 공습이 단기로 종결된다면 5에서 10% 정도의 일시적 조정을 거친 후에 7,500선으로 회복하겠지만 중동전 장기화 시에는 고점 대비 15에서 20% 폭락하는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 폭락이면 진정한 베어마켓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한국의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 디커플링 현상 정말 놀랍죠? 네, 현재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S&P 500과 완벽하게 탈동조화되는 이질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동 리스크를 핑계로 코스피에서 무려 11조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면서 엄청난 매물 폭탄을 던졌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전 같으면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200포인트 그냥 곤두박질 쳤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5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걸 이른바 육탄방어 해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맷집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사자! 이런 맹목적인 저가 매수가 아니에요. 이 무거운 코스피가 5,700선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한때 6,000선 시대까지 열어젖히면서 버티는 데는 아주 명확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외국인의 매도세를 정면으로 받아내는 이 힘,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코스피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단연 반도체 투톱의 압도적인 힘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이 두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독주와 맞물려 막강한 실적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든든하네요. 시장이 흔들려도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지켜내면서 지수 전체의 하방을 꽉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아, 20만 전자 100만 닉스 진짜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오늘의 상황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K방산이잖아요. 네, 당산주들의 랠리가 무섭습니다. 지금 한국 방위산업은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아예 초장기 슈퍼사이클이 올라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도 국방 예산으로 무려 1조 5천억 달러를 제안했잖아요. 전 세계 국방비 증액 경쟁에 아예 기름을 부었죠? 맞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최고조에 달하니까 글로벌 무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K방산 핵심 기업들이 완벽한 구조적 강세장에 진입했고 이들이 반도체와 함께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완벽한 분석입니다. 전쟁이라는 거시적 악재가 역설적으로 한국 증시 특정 섹터에는 가장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중적인 모습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코스피의 선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군요. 네, 금융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랠리를 주도하는 방산주 역시 어느 순간 극적인 외교적 합의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기대감이 꺼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가 오면 방산주는 떨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게다가 더 무서운 폭탄은 환율 쪽에 숨어 있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돼서 유가가 배럴당 $100를 훌쩍 넘어선다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결제하려면 막대한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 수요가 폭심하면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원화 가치가 최대 2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로 치솟으면 지금 당장 외국인들의 환차손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거대한 자본 엑소더스, 즉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반도체, 방산이 버틴다 한들 이 엑소더스를 개인 자금용만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뼈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입니다. 환율 방파제가 무너지면 지수 전체가 휩쓸려 내려간다는 뜻이니까요.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자, 그럼 관점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마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거시경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산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게 되거든요. 전쟁 나면 예전엔 무조건 달러나 금이었죠. 부족하는 부분인데요. 아, 그 디지털 금 이야기군요. 네, 디지털 금이라고 칭송받던 암호화폐 시장의 무참한 붕괴입니다. 저도 이 데이터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방어해주고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막 포장되어 왔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믿었죠. 그런데 중동전 발발 소식 전해지자마자 코인 시장에서 한때 무려 18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6만 7천 달러 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구조적 디커플링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시장 분석 리포트들을 보면 비트코인과 실물금 사이의 동조화가 완전히 깨졌다고 평가합니다. 안전자산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였을 때 비트코인은 단역가를 전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은커녕 나스닥 기술주보다도 더 민감하게 널뛰는 고베타 위험자산의 민낯을 보여준 거죠. 주식 1% 떨어질 때 코인은 3~4%씩 더 크게 떨어졌다는 거군요. 네, 특히 유가가 폭등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유동성이 마르는 환경 앞에서는 주식처럼 배당을 주지도 않고 채권처럼 이자도 없는 코인은 방어력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디지털 금의 환상이 산산조각 났네요. 그렇다면 수천 년간 인류의 부를 지켜왔던 그 진짜 금, 골드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코인 시장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귀환이자 역사적인 하이퍼랠리죠.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5,000달러요. 정말 엄청나네요. 단순히 이번 중동전 때문에 반짝 오른 게 아닙니다.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글로벌 패권의 거대한 이동이 숨어 있어요.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는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자.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실물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런 구조적 수요 때문에 금 가격이 5,400달러,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6,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안전 피난처는 실물 자산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다룬 중동의 정치적 역학관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부를 유가 폭등, K방산과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코스피의 기이한 서방, 그리고 코인과 금의 엇갈린 운명까지. 정말 많은 걸 다뤘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지구 반대편의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퇴직금 펀드와 직결되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맹목적인 낙관론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다시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요? 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다변화하고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정보의 맥락을 읽어내는 엄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중동의 갈등이 우리의 주식 계좌와 기름값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나 공급망 붕괴가 어쩌다 일어나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다극화된 신냉전 체제의 기본값, 즉 뉴노멀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비트코인마저 위험자산으로 판명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 완전히 파편화된 세계에서 나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줄 새로운 시대의 궁극적인 안전 피난처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가치일까요?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